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김윤옥 여사가 특수활동비로 명품을 구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말보다는 법리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정면 충돌한 문재인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은 아무런 메시지도 내지 않았습니다.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인데 대신 불씨가 여야 정치권으로 옮겨붙었습니다. 검찰이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내곡동 사저를 매입할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부지 매입에 관여한 청와대 전 행정관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앞두고 남북 간 왕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내일 예술단 사전 점검단이 내려오는데 현송월 승전 관현악단 단장이 예술단 단장 자격으로 방문합니다. 국방부가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지금보다 석 달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가운데 복무 기간까지 단축하면 병력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코치에게 폭행당한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어제 늦게 대표팀에 복귀한 데 이어 오늘 훈련을 정상적으로 소화했습니다. 오직 금메달에만 눈이 멀어 대표팀 내에 폭력이 일상화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폭행하고 달아난 괴한이 범행 닷새 만에 붙잡혔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아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개장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승객짐을 실지 않고 출발하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제때 실지 못한 수화물이 1000개를 넘는데 항공사와 공항 측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매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8시 뉴스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과 검찰 수사 움직임 그리고 정치권 공방까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명품을 샀다는 의혹을 어제 제기했던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오늘은 그 돈이 4천만 원에 달한다고 구체적인 액수를 폭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윤옥 여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박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먼저 최재영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오늘 오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장에서 김 여사는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김 여사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명품을 구입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활비를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았다라고 하는 비밀이죠. 명품 소비도 그런 적도 없고요.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여사에게 제기된 특활비 사적 유혹 의혹만큼은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며 말보단 법리적으로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나온 물타기이자 방어막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어 2011년 김 여사가 명품 구입에 쓴 국정원 특활비는 4천만 원에 이른다며 오늘은 구체적 액수를 제시했습니다. 또 자신은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희중 전 부소실장이 검찰에서 한 진술을 제보받아 전달한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백하다면 고소인인 김 여사가 직접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분노와 또 정치 보복이란 말로 정면 충돌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은 아무런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불씨가 여야 정치권으로 옮겨붙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세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은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임종석 비서실장이 자신들 내부 자백으로 터진 문제에 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확전은 자제하되 이 전 대통령 측의 정치 보복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측근들에게 함구령을 내린 이 전 대통령은 이틀째 침묵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파일 운운하며 으름장을 놓던 측근들도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오늘은 말을 아꼈습니다. 숨고르기에 들어간 양측, 대리전에 나선 건 민주당과 한국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 프레임 차단에 나섰습니다. 충직하게 일해왔던 사람의 내부 고발이었습니다. 바깥의 정치 보복이 아니라 내폭이었던 것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이 실체도 불분명한 노무현 파일을 거론하며 범죄를 감추려는 협박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 스스로 정치보복을 인정한 셈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앞세운다면 그것이 바로 정치 보복이고 그 순간이 바로 정치 보복이 되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분노를 말하는 순간 원칙에 따른 수사가 아닌 한풀이 수사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이번 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과연 노무현은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사람인지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름다운 복수를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 건지 민경호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절대적 신뢰관계 속에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인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고 퇴임한 뒤에도 함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집권 2년 차였던 2009년 치욕스럽다고 표현했던 노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에 변호인으로 입회했고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땐 직접 시신을 확인하고 상주 역할도 맡았습니다. 문 대통령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적 타살을 당했다고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은 장례식 이후 문 대통령이 복수를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여쭤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그때 복수라는 얘기를 쓰십니다. 그러나 흔한 안갚음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것이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아름다운 복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명박 정부와는 다르다는 걸 복수로 여겼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치 보복이란 이 전 대통령의 반박은 분노를 억누르기 힘든 지점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이 다스와 특수활동비에 이어 이번엔 지난 2011년 내곡동 사저 매입 과정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매입 자금 가운데 의심스러웠던 돈 6억 원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아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박원경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 17일 김세욱 전 청와대 행정관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2011년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돈을 받아 토지 매입 대금을 송금하는 등 사저 부지 매입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던 인물입니다.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에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쓰인 게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김 전 행정관을 부른 겁니다. 검찰은 지난 2011년 부지 매입 당시 이 전 대통령 측이 부담한 11억 2천만 원 중 현금으로 지불된 6억 원을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과거 특검 조사에서 김 전 행정관은 6억 원을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영 씨에게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돈의 출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가 상납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일부가 사저부지 매입 대금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포착하고 돈의 흐름을 정밀 추적하고 있습니다. 사저부지 매입 대금에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쓰인 게 확인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시기는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들으신 대로 당시에도 그 6억 원은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씨가 집에 있던 현금을 빌려준 거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그 돈이 어디서 난 건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했던 특검 역시 그 부분을 수상하게 여겼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임찬종 기자입니다. 2012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퇴임 후 살게 될 사저 부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유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서울시 내곡동에 땅을 사들여 사저와 경호시설을 지을 계획이었는데 국가가 예산으로 부담한 경호시설 부지 매입 비용은 부풀리고 대신 사저 부지 비용은 실제보다 싸게 책정해 이 전 대통령의 부담을 줄였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특검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지불한 비용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자금을 발견했습니다. 계약 명의자인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비용 중 6억 원을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씨에게 빌렸고 이 씨의 집에서 직접 현금으로 들고 나왔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나 당시 특검 관계자는 이상은 씨의 부인이 이시영 씨가 돈을 가져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가 진술을 바꿨다며 이상은 씨에게 빌린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갖고 있던 현금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는데 출처를 밝히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특검팀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출처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돈을 썼다고 의심했다는 뜻입니다. 베일에 가려졌던 이 돈의 실체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이렇게 검찰 수사는 빠른 속도로 또 전방위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갈래로 수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복잡한 느낌도 있어서 현재 검찰 수사가 큰 틀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박현석 기자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는 제일 처음 국정원과 군의 댓글 공작, 이 정치 관여 의혹에서 다스,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순으로 시작됐습니다. 시간 순으로는 이렇지만 현재 뭐가 더 이 전 대통령에게 더 가까이 갔느냐를 놓고 보면 순서가 바뀝니다. 자, 여기에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사용처를 쫓는 과정에서 불거져 나왔지만 이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이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은 이 자체로 또 하나의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즉, 현재 이 전 대통령을 겨눈 검찰의 창은 모두 5개나 되는 셈입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희중, 원세훈 등 최측근들이 입을 열기 시작한 만큼 특수활동비 부분이 속도도 가장 빠르고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도 이 부분에서 나옵니다. 민간인 사찰 사건 입막음용으로 전달된 이 관봉 상태의 5천만 원. 검찰은 현재 이 돈이 누구의 지시로 전달됐고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다시 파헤치고 있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이죠. 이시영 씨가 이 내곡동 사저부지를 사는 데 쓴 현금 6억 원의 출처 역시 결과에 따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 다스 관련해서는 김성우 전 사장 등의 진술을 넘어 실소유주 의혹을 풀고 이 140억 원을 어떻게 회수했는지를 밝혀낼 수 있을지, 또 잠시 주춤해 보이는 국정원과 군 관련 수사도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직은 떨어져 있는 이 공간을 검찰이 언제쯤 증거들로 메울지, 이 다음 달 평창 올림픽 개막과 설 전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언론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또 우리에겐 모란봉 악단의 단장으로 더 익숙한 현송월이 내일 휴전선을 통해 내려와 서울과 강릉을 찾을 예정입니다. 북한 예술단 공연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점검 차원입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나흘 전 남북 실무 접촉 대표로 나섰던 모란봉 악단 단장 현송월. 수석 대표보다 더 위세가 높은 듯한 모습에 눈길을 끌었는데 역시나 북측 대표단, 즉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 자격으로 내일 우리 측을 방문합니다. 북측은 공연 사전 점검 차원에서 현송월을 비롯한 7명을 내일 1박 2일 일정으로 보내겠다고 연락했고 우리도 동의했습니다. 현송월 등 사전 점검단은 내일 오전 개성공단 왕래에 쓰였던 경의선 육로를 통해 넘어옵니다. 북한이 요청한 경로입니다. 이들이 내일 경의선 육로로 방문하면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 막혔던 도로가 일시적이나마 2년 만에 복원되는 셈입니다. 방문 일정과 숙소 등은 우리 정부가 안을 만들어 북측에 제안한 상태입니다.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도라산에서는 우리 측이 제공한 차량을 타고 국정원 경호를 받으며 이동하고 서울 강릉 간 이동 때는 KTX를 이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로서는 공연지 가운데 강릉을 먼저 찾아 1박한 뒤 서울로 돌아와 공연장을 둘러보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송월 등 사전 점검단이 오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위해 남북이 왕래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호의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대해선 여전히 비판 여론이 많은데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오늘 이낙연 총리가 아이스하키 팀이 메달권 받기라고 했던 자신의 발언을 공개 사과했습니다. 또 최근 이런 논란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까지 끌어내렸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여자 아이스하키가 메달권에 있지 않다는 말로 물의를 빚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발언 사흘 만입니다. 제 발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 저의 발언으로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선수들 사이에 북한 선수 몇 사람을 보태서라도 승리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고 있다고 들어 고마움의 한 이야기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남북 단일팀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갤럽이 이 총리 발언이 나온 지난 16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67%, 지난주보다 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갤럽 조사 기준으로 문 대통령 지지율이 70% 아래로 내려간 건 지난해 9월 이후 넉 달 만입니다. 특히 부정적 평가를 한 사람의 5%는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청와대도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한 불공정 시비와 가상화폐 논란 등이 20, 30대 여론에 반영된 결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지지율 하락이 핵심 지지층인 20, 30대 민심을 반영한다고 보고 여론 동향을 유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은 지금으로부터 한 4, 50년 전에는 36개월이었습니다. 제가 입대했던 2000년에는 26개월이었는데 이후에도 계속 줄어들어서 지난 2011년부터는 지금의 21개월이 됐습니다. 오늘 국방부가 대선 공약에 따라 지금보다도 3개월을 더 줄인 18개월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행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사병 복무기간을 18개월 이하로도 단축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18개월이 정착되고 나면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더 군복무기간을 단축할 여지가 있다.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은 지난해 7월 새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됐고 반년 만인 오늘 국방부 새 업무보고에 포함됐습니다. 18개월 복무에 병력은 현재 62만에서 50만 명으로 줄이는 안입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어 네 번째 도전인데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닙니다. 먼저 병력 수급 문제입니다. 현행 21개월로 묶어도 출산율 감소로 2024년 49만 3천 명, 2025년엔 46만 8천 명까지 줄어든다는 게 국방부 계산입니다. 18개월로 하면 3만 3천 명이 더 줄어들어 2025년엔 45만 명 유지도 어렵습니다. 적정 병력 수준, 부사관 확충 등 예산까지 따진 종합계획이 필요합니다. 군 내부에서는 병사들 숙련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전차가 우리 병들이 몰고 북한 병들이 자기들 천리만 몰고 전쟁하면 우리가 지죠. 전차는 우리가 훨씬 우수하지만 숙련도 차이 때문에 지는 거죠. 국방부는 3월 말 국방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복무기간 단축 계획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들어가자 현금 다발을 들고 외국 거래소를 찾아가는 이른바 원정 투기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홍콩과 태국으로의 현금 반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먼저 최우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새해 들어 인천공항엔 거액의 현금을 들고 홍콩이나 태국을 찾는 여행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적게는 2천만 원에서 많게는 13억 원을 들고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상당수가 20, 30대 젊은 층으로 며칠 뒤 귀국했다 다시 출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상화폐 원정 투자족입니다. 이제 한국 사람 되게 많아요. 마음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다 알아서 하는 것들이 있고.
태국과 홍콩으로의 현금 반출 세관 신고 내역을 보면 올 들어 지난 17일까지 신고 건수만 100여 건, 반출된 액수는 121억 원으로 가상화폐 원정 투자가 처음 등장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치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았습니다. 하루 반출액으로 따지면 19배가 폭증했습니다. 태국과 홍콩은 거래 수수료가 저렴해 원정 투자 세력이 특히 선호하는 곳입니다. 외국에서 싸게 산 가상화폐를 시세가 높은 국내 시장에 풀어 차익을 챙긴 뒤 이 돈을 들고 반복 출국하는 방식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값을 한국으로 보냈죠. 그럼 한국에 있는 걸 팔았잖아요. 다시 제 통장으로 다시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을 찾아야겠죠. 찾아갖고 또 나가는 거예요.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한다는 정부의 강경 방침에 아예 투자 거점을 외국으로 옮기는 이른바 엑소더스 현상도 확산할 기세입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이런 원정 투기를 방치하면 시세 조작 같은 불법 행위를 통제하기 어렵고 외화 유출이란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관 당국은 상습 원정 투기자 일부를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어서 정현 기자입니다. 미화 $10,000, 우리 돈 1,0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가지고 외국에 가려면 세관 출국 검사관실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행 경비 목적으로 신고하면 법적 상한선이 없어 가상화폐 원정 투기자들은 이 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재부는 고액 여행 경비는 더 까다롭게 신고하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3월까지 법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어서 당장 실효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대로 원정 투기를 방치할 경우 국내 투기 수요 억제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원정 투기가 늘어날수록 매달 막대한 국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반면 언제든 거품이 꺼지며 폭락할 위험이 큰 가상화폐만 국내에 쌓이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세관 당국은 최근 집중 조사를 통해 거액을 상습적으로 들고 나가는 원정 투기 혐의자들을 다수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상화폐 투자를 위한 환치기 계좌 운영과 불법 송금업체들에 대한 조사도 착수했습니다. 관세청은 법률 검토를 거쳐 이달 말쯤엔 가상화폐 원정 투기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SBS 정현입니다. 어제 문을 연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승객이 맡긴 짐 1000여 개를 빼놓고 출발했습니다. 여객기 출발이 지연되자 대한항공 측이 짐 싣는 걸 기다리지 않고 이륙하기로 결정한 건데 정작 도착할 때까지 승객들에겐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8시 반 인천공항 제2터미널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향한 대한항공 KE623편에 승객짐 165개가 실리지 않았습니다. 승객 100여 명은 마닐라에 도착한 뒤에 짐이 실리지 않은 사실을 들었습니다. 대한항공은 환승객들의 수화물 보안 검사가 늦어진 탓이라며 인천공항공사 측에 책임을 넘겼습니다. 이 여객기는 원래 저녁 6시 55분 출발 예정이었지만 환승객들이 늦게 도착하면서 1시간 반이나 지연됐습니다. 더구나 마닐라 공항의 야간 운항 제한 시간을 넘길까 봐 환승객들의 짐을 싣지 않고 출발했다는 겁니다. 내일 못 내리고 거기 뜨는 것도 못 뜨고 그러면 더 많은 승객들이 입대를 보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판단을 한 거고요. 제2터미널 개장 첫날 이런 식으로 대한항공이 누락한 수화물은 모두 1000여 개에 달합니다. 대한항공은 이 터미널로 오면서 체크인 카운터를 3곳에서 8곳으로 늘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시에 더 많은 짐이 맡겨질 텐데 정작 수화물 처리 인력을 충분히 늘리지 않았다는 게 인천공항공사의 주장입니다. 인천공항은 이 터미널을 이용하는 4개 항공사 중 유독 대한항공 수화물만 누락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2터미널 수화물 처리 시스템은 개장 이후 단 한 건의 오차도 없이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남은 수화물을 오늘 오전 목적지로 모두 보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인천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20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마구 폭행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붙잡힌 40대 남성은 피해 여성이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아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에 이끌려 나옵니다.
지난 14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둔기와 흉기로 20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마구 폭행한 피의자입니다. 피해 여성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미안하고 셌어. 롱패딩에 마스크로 온몸을 가린 채 종적을 감췄던 46살 정모 씨는 범행 닷새 만에 경기 고양시의 집 주변에서 체포됐습니다. 정 씨는 피해자를 사건 당일 처음 봤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아 화가 나 벌인 일이라며 계획범죄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종업원이 그 편의점 안에서 그 자신을 쳐다보는 눈빛이 조금 그 비웃는 듯한 그런 그 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혼내주려 갔는데 그 반항을 해서 정 씨는 사업 실패로 처지를 비관해 평소 흉기를 소지했고 둔기는 범행 현장 근처에서 주웠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정 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네요. 우리 딸내미는요 전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설령 쳐봤다고 해서 그거를 살인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경찰은 정 씨에 대해 묻지마 폭행과 계획적인 강도 범행 여부를 더 캐묻고 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30대 남성을 납치해 거액을 뜯으려던 일당 4명이 붙잡혔습니다. 피해 남성이 스포츠 배팅 게임으로 10억 원을 벌었다는 소문을 듣고 납치극을 꾸민 겁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모자를 눌러 쓴 남성 2명이 한 남성을 데리고 단지 밖으로 향합니다. 이어 끌려간 남성의 여자친구가 급히 달려나와 이들이 사라진 쪽을 바라봅니다. 지난 16일 오후 5시쯤 31살 오모 씨가 선후배 3명과 함께 동갑으로 알고 지내던 김모 씨를 납치했습니다. 오 씨 일당은 피해자 김 씨가 거주하는 이곳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몰래 숨어 있다가 귀가하는 김 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납치한 김 씨를 경기도 광주의 한 펜션에 감금했습니다. 5명 예약해놓고 2사람이 문제 갖고 친구끼리 며칠 쉬러 갔다고 그러더라고. 납치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김 씨가 경기 배팅 게임인 스포츠 토토로 10억 원을 벌었다는 소문을 전해 듣고 통째로 빼앗으려 한 겁니다. 둔기로 김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납치 사실을 의심받지 않으려고 김 씨에게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도록 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여자친구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이틀 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피의자들은 실업자들로 생활이 어려워 납치 계획을 세웠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일당 4명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유럽의 살인 폭풍이라 불릴 만큼 강력한 겨울 폭풍이 불어닥치면서 지금까지 최소 10명이 숨졌습니다. 강풍에 떠밀린 보행자가 길에서 몇 바퀴를 구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혜미 기자입니다. 건장한 남자들이 바람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보행자 신호등을 부여잡습니다. 한 발짝 내딛기도 어려운 상황. 급기야 한 사람이 자전거와 함께 힘없이 날아갑니다. 광장에 선 사람들이 낙엽처럼 굴러다닙니다. 유모차에 탄 아기와 엄마 옆으로는 강풍을 견디지 못한 가로수가 아슬아슬하게 비껴갑니다. 겨울 폭풍 프레데릭은 지금까지 유럽에서 적어도 10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지붕이 뜯긴 학교는 임시 휴교에 들어갔고 도로엔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적색 기상경보가 발령된 네덜란드에선 300편이 넘는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스키폴 국제공항은 지붕이 망가져 출입문 일부를 폐쇄했습니다. I'm heading to Indonesia. So really long day, but I will be arrived tomorrow then. It's bright. 최대 시속 203km의 강풍이 분 독일도 장거리 열차 운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프레데릭은 2007년 이후 독일을 강타한 최악의 폭풍으로 기록됐습니다. SBS 이혜미입니다. 이틀 전 미국에서 자녀 13명을 집안에 감금하고 학대한 부모가 체포됐었죠. 끔찍한 가혹행위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정준형 특파원입니다. 끔찍한 자녀 학대는 10년 가까이 남몰래 집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First with ropes, when that victim was able to escape the ropes,
these defendants eventually began using chains and padlocks to chain up the victims to their beds. 어떤 때는 한 번에 몇 주일에서 몇 달씩 묶어놓고 화장실도 못 가게 했습니다. 1년에 한 번만 몸을 씻는 게 허용됐고 심한 영양실조에다 극심한 학대로 신경 손상까지 입은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One of the children at age 12 is the weight of an average 7-year-old. The 29-year-old female victim weighs 82 pounds. 아이들은 굶었지만 부부는 잘 먹고 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아이들은 경찰관이란 말의 뜻도 모를 정도로 세상과 단절돼 지냈습니다. 창문으로 도망쳐 경찰에 신고한 17살 딸은 2년 전부터 탈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의자 부부는 첫 공판에서 자녀 학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부모의 학대 이유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슬리퍼를 신고 운전하는 분들 간혹 계신데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어제 부산에서 운전자가 신고 있던 슬리퍼가 가속 페달에 끼면서 충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운전자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KNN 정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용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부서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부산 기장군의 한 도로를 달리던 차가 이정표를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 37살 박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슬리퍼를 신고 운전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슬리퍼가 가속 페달에 끼면서 갑자기 속도가 빨라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악셀레이터 끼는데 약간 좀 내리막길입니다. 발만 빠지고 슬리퍼는 거기에 악셀레이터하고 같이 붙어 있었던 거지. 구두나 운동화는 신발 뒤축과 발이 고정되기 때문에 제대로 페달을 밟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슬리퍼를 신으면 발과 슬리퍼 사이에 간격이 생깁니다. 때문에 페달을 늦게 밟거나 제대로 밟지 못하게 됩니다. 구두보다 슬리퍼를 신었을 때 평균 제동 거리가 2m 더 길어진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더운 여름철이라든가 비가 올 때 슬리퍼를 많이 신는데요. 비가 오는 시대 그때는 그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 거기에도 물이 젖어 있기 때문에 슬리퍼가 서로 미끄러질 수도 있고요. 현재 법률상으로 택시 운전사는 슬리퍼를 신은 채 운전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일반 운전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는 상황입니다. 독일과 아르헨티나 등은 슬리퍼를 신고 운전을 하면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KNN 정경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진 기간 일부 사업장들이 허용 기준을 넘어 대기 오염 물질을 초과 배출한 사실이 S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굴뚝마다 원격 감시 장치를 붙여놨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높이 솟은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연기와 함께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의 농도는 굴뚝 안에 설치된 원격 감시 장치 TMS를 통해 실시간으로 측정됩니다. 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모니터 화면에 바로 표시됩니다. 배출 오염 기준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그 사업장 담당자에게 그 알람 문자가 전송이 됩니다. 서울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진 지난 15일 수도권에서만 16개 업체가 황산화물이나 질소 산화물 등을 초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여보겠다고 공짜 대중교통 정책까지 펴는 와중에 이들 공장은 대기 오염 물질을 마구 뿜어댔던 겁니다. 게다가 배출 허용 기준에 육박하면 환경공단에서 미리 경고 신호를 보내는데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의 굴뚝 TMS 사업장은 592개입니다. 이 가운데 40%가량인 229개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55개 업체가 적발됐는데 환경공단의 거듭된 경고 신호에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 81회나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초과 부과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중국의 요구로 안보리 제재 리스트에서 빠진 중국 선박이 북한산 석탄을 밀거래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에서 석탄을 싣고 나와 다른 배에 몰래 옮기는 장면이 미 정보당국에 포착됐습니다. 뉴욕에서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미 정보당국이 포착한 북한 속리망의 위성사진입니다. 배 한 척이 석탄을 옮겨 싣고 있습니다. 중국인 소유의 글로리 호프 1호입니다. 지난해 8월 초 유엔 안보리 제재로 북한산 석탄 수출이 전면 금지됐던 때입니다. 배의 위치를 자동으로 알리는 장치를 끈 상태였습니다. 같은 달 26일 배는 다시 베트남의 깜파항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역시 식별 장치를 끈 채 석탄을 다른 배에 옮겨 실었습니다.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하려고 은밀하게 움직인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안보리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중국 관련 선박 6척이 이런 밀거래를 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두 중국의 반대로 안보리 제재 목록에서 빠진 배들입니다. 미국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We call on all member states to fulfill their obligations and fully implement all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on North Korea. 미국은 이미 여러 차례 안보리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국도 독자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을 통한 위성사진 공개는 중국에 대한 분명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중국은 이번 보도에 대해 아는 바 없다며 안보리의 모든 결의를 준수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철거민과 경찰의 충돌로 6명의 희생자를 냈던 용산 참사가 내일로 9주기를 맞습니다. 참사 이후 재개발 지역의 철거 분쟁은 과연 얼마나 달라졌는지 전형우 기자가 재개발 지역을 찾아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서울 동북권 최대 주거지로 조성되는 장위 뉴타운 현장입니다. 재개발을 앞둔 장위 7구역에는 아직 주택 4곳에 주민이 남았습니다. 분양받을 돈도 없고 보상금으로는 이사갈 집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겨울철 강제 집행을 금지했지만 지난달에만 수차례 철거 용역업체 인력이 몰려왔습니다. 주민들은 불안감에 창문을 옷장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언제 용역이 들어닥칠지 몰라 CCTV를 보며 밤을 지새웁니다. 나 혼자 걔네들 한 30명하고 대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한번 당원들은 잠을 잘 수가 없어. 저게 불면증 약이에요. 지난 11월 철거를 막다 자해를 한 조한정 씨는 후유증으로 지팡이를 짚습니다. 사다리차 타고 저 그 방충망 떼어내고 집 담벼락 위에는 물건을 쌓아 올렸습니다. 강제 철거를 막으려다 보니 이 집은 생활 공간이라기보다 전쟁터에 가깝습니다. 용산 때도 저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걸 요구하는 줄 알았지 이런 아픔이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남양주시 평내동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3개월 내로 집을 떠날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지난 10일에는 재개발에 반대하던 건모 씨가 투신해 숨졌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내 남편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3억 가까이 필요한데 고령층이 대부분인 주민들은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이 돈 갖고는 어디 갈 데도 없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가만 가죠 솔직히. 용산 참사 뒤 9년 겨울철 강제 집행은 계속되고 쫓겨날 주민들이 계속 살 곳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양대 노총을 만나 조속한 노사정 대화를 주문했습니다. 이에 노동계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문 대통령과 노동계와의 대화에 불참했던 민주노총이 오늘은 새 지도부를 꾸리고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대통령과 민주노총과의 단독 면담은 2007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안착시키고 근로시간 단축을 실현하기 위해선 사회적 대화가 조속히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걸음을 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1월 중 노사정 대표자 회의 출범 등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습니다. 민주노총도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여하겠다는 뜻은 밝혔지만 1월 중 개최에 동의한 사실은 없다며 청와대 발표에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미 대화 복귀 의사를 밝힌 한국노총 지도부와도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일단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가 열리면 대화에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등 노동 현안은 물론 어떤 식으로 노사정 대화기구를 만들지에 대해서도 입장차가 작지 않아 대화의 속도를 내긴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통합선언을 한 안철수, 유승민 두 대표가 오늘은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현 정부에 대해서 부쩍 날을 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이 소식은 최고은 기자입니다. 안철수, 유승민 두 대표는 각 당을 상징하는 색깔의 목도리를 서로에게 매주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약속한 듯 문재인 정부를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유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은 환상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쓰레기통에 넣고요. 그거는 폐기하고 그거는 복지니까요. 그건 성장 대책이 아니고 일자리 대책이 아니거든요. 교육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운동권 세력의 뇌 속에 뭐가 잘못 들었다며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전대협 출신, 운동권 출신들 그 사람들 머릿속에 잘못된 생각이 주입이 됐고 그 생각이 30년대 전, 40년 전 생각들이 그게. 안 대표는 암호화폐 규제를 문제 삼았습니다. 기술 내용도 모르면서 과거 상식 범위 안에서 조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날로그 세대가 이 디지털 시대의 모든 결정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두 당의 정체성도 통합에 문제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혈액형이 유사하고 만약에 다르다고 해도 수혈 가능한 혈액형이 두 당이다. 두 대표는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토크 콘서트의 대부분을 정부 정책 비판에 할애했습니다. 대여 공동 전선을 구축함으로써 통합 동력을 끌어올리고 각 당의 내분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시월드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댁에 들어가는 시자가 싫어서 시금치도 먹지 않는다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큼 심각한 우리 사회 고부 갈등 문제가 다큐멘터리 영화로까지 나왔습니다. 카메라에 담긴 우리의 현실과 또 해법을 김영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출이 아닌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석 때 안 갔어요. 완벽한 추석을 보냈죠. 너무 좋아요. 무슨 뭐 B급 며느리 같은 소리 하고 있어. F급이라 그래. 뭐 B급이나 돼?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데 지친 남편이면서 아들은 결국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고부 갈등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영화는 두 사람의 불꽃 튀는 전쟁을 낱낱이 담았습니다. 너 왜 이 화를 내고 그러니? 아니 끝끝내 이 문제 자꾸 해주니 그러시는데. 아니 끝끝내 네가. 이른바 셀프 고발 다큐. 날 것 그대로의 관객들은 공감했습니다. 엄마나 지금 며느리 누나한테 정말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입니다.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같이 와서도 보면 좋을 만한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제목은 B급 며느리지만 사실 영화는 A급 며느리의 조건을 찾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그냥 워낙에 정이 많으시고 잘해주세요. 일단 아직 뭐 신혼이기도 하고. 이렇게 살갑던 며느리, 다정했던 시어머니가 대체 왜 어긋난 걸까? 카메라는 온 가족을 찾아다니며 질문을 던지더니 고모의 이 한마디에 꽂힙니다. 손님이 아니야 며느리는. 최하야. 며느리는 시집가면 하이냐. 진짜 B급은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아닌 여전히 가부장적인 세상일지 모릅니다. SBS 김영하입니다. 올림픽 개막이 2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평화의 염원을 담은 성화가 통일대교를 지나 비무장지대 최북단 지역 봉송에 들어갔습니다. 상쾌한 공기도 잠시뿐, 밤부터 다시 미세먼지가 쌓여갑니다. 주말 내내 공기는 답답해지겠는데요. 내일 낮부터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전국의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일요일인 모레는 이 미세먼지가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남부지방의 공기가 더 나빠지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추위는 없겠습니다. 주말 내내 평년 기온을 웃돌겠는데요. 그러다 월요일 전국에 눈과 비가 내리고 나면 강력
강력한 한파가 찾아옵니다. 눈과 함께 밀려오는 한파인 만큼 대비를 미리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 한때 중북부 지방에 눈이 조금 날리겠고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7도로 오늘보다 높겠고 남부지방 광주의 낮 기온 9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 눈비가 지나면 이후로는 한파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올림픽을 코앞에 두고 코치에게 폭행을 당한 건 충격적이면서도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도자들 역시 성적에 대한 부담이 크겠지만 어떤 경우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만든 메달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금요일 8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